예, 이번 시간에는 제 9강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71페이지 들어갈게요. 자, 71페이지 가시면 유통경로의 길이의 결정요인입니다. 3번. 자, 유통경로 우리가 길이의 결정요인. 자, 여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별표 표시 하나 정도 해놓으시고 유통경로의 길이가 짧느냐 기느냐를 반대로 낼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그 결정 요인을 한번 봅니다. 결정 요인의 제목 위주로 이제 가겠는데요. 우리가 시험 문제가 오지선다잖아요. 그래서 5가지가 있으니까 아닌 거 낼 수 있고, 각각 특성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또 비교해서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기억 제품의 특성입니다. 자, 제품의 특성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길이에 대한 것은 거리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품의 특성이 짧느냐 아니면 유통경로에 따라서 이제 기냐, 거기서 선택이 되는데요. 5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제품의 특성은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는 부패성 제품, 우리가 벌크 화물이죠. 신선거리와 물량 공급의 횟수를 최소화하여 대용량, 그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벌크 화물 하역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큰 걸 내리고 올리고 하니까. 그래서 사역비용이 많고, 판매 전문적 기술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제품의 경우, 다양한 제품 계열을 생산하는 기업이 유통비용을 줄이려는 경우 직접 마케팅 경로, 짧은 경로 경기를 채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짧은 경로를 선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시장의 특성입니다. 자, 그래서 시장의 범위가 좁아서 구매자 수가 적고, 예컨대 이제 신업태의 경우, 그래서 지리적으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구매자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구매 패턴, 즉 구매 빈도가 높습니다. 많이 구매를 한다는 거죠. 집중 유통을 형태를 택하는 게 시장의 특성이다. 그 다음에 기업의 특성입니다. 이것은 기업의 특성. 자, 기업의 규모와 자본력이 크기나 제품 계열이 넓어서 스스로 마케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신제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려는 경우나 경험자의 경험이 풍부한 경우에는 직접 유통이 경향이 높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자신감이 있다는 겁니다. 있으니까 직접 수요자 만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리을이 중간상의 특성입니다. 중간상의 특성. 자, 중간상의 특성이라는 자체는 바람직한 유형의 중간상이 없거나, 아니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유통을 하거나 새로운 유통 형태를 개발하게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미음번은 경쟁적 특성이죠. 자, 그래서 경쟁적 특성이 이제 어때요? 경쟁업자와 경쟁력 차별화를 위해서 직접 유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데, 자, 근데 시험 문제 이제 밑에 71페이지 보시면 거리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것은 4번이 중요합니다. 4번에 유통 경로의 길이가 중요해요. 유통 경로의 길이. 길이가 기느냐 짧느냐.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두 가지를 반대로 낼 가능성이 있는데요. 먼저 짧은 유통 경로입니다. 그 다음에 긴 유통 경로. 자, 짧은 유통 경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선택하는 제품의 특성은 부패성이 있거나 표준화되지 않는 제품 및 기술적으로 복잡한 전문품으로 구매 단위가 크고 구매 빈도수는 낮으며 비규칙적이다. 요게 이제 짧은 경로고, 자, 긴 경로를 선택하는 것은 부패성이 없고, 자, 긴 경로를 선택하는 제품의 특성은 이제 부패성이 없고 밑줄. 부패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없고 표준화되어 있는 제품 및 기술적으로 단순한 우리가 편의품으로 구매 단위는 작지만 구매 빈도수는 높고 규칙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넘기시면 이제 페이지 72페이지가 중요하겠죠. 그럼 유통 경로에 대한 길이의 그 결정 요인이 짧은 경로와 긴 경로가 있어요. 그럼 짧은 경로는 이제 제품의 특성 위주로 가시는데, 표준화되지 않는 비표준화된 중량품, 우리가 벌크 화물, 화역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였죠. 부패성 식품, 우리가 이제 표준화된 중량품이라는 것은 실었다 내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기술적으로 복잡한 제품, 전문품. 자, 긴 경로라는 것은 자, 표준화된 경량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부패성 식품, 상품, 기술적으로 단순한 제품, 편의품 이런 것들이 이제 비교해서 시험에 나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별표시 하나 해놓으셔서 유통경로의 길이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제3단계는 통제수사 수준의 결정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앞쪽에서 유통에 대한 그 경로의 믹스는 범길통 이렇게 보시라 그랬죠. 세 번째는 이제 통제 수준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유통 경로에 대한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유통 경로에 대한 수직적 통합이 우리가 강화되며, 그다음에 유통 경로에 대한 통제 수준이 가장 낮을 때는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중간상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또한 유사 통합의 경우는 양자 간의 프랜차이즈 계약 또는 합자 방식이 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추천하는 게 다음입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내용들은 굉장히 우리가 시험의 키워드라고, 출제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그 박스 11번, 여기가 이제 별표시 3개 정도 하실 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기출문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출제 나오는 데가 거의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시험문제 항상 정해져 있다는 거. 유통경로의 구조 결정에 관한 이론입니다. 유통경로에 우리가 구조 결정에 관한 이론. 구조 결정에 관한 이론. 자, 그래서 처음 나온 게 뭐가 나왔어요? 연기 투기 이론이죠. 연기 투기 이론이다. 자, 그래서 이제 연기 투기 이론은, 자, 일단 내용부터 볼게요. 경로 구성들 중 누가 재고를 유지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흔히 경로 구조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 이론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이론은 경로 구성원들은 어떤 재고의 부담, 재고가 있으면 부담스럽겠죠. 유지하는, 보유하는, 가능한 한 연기, 회피하거나 또는 투기에 의해 적극적으로 재고를 부담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에 따라 경로 길이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자, 연기 투기 이론. 자, 연기를 한다. 연기라는 자체는 이제 약속 구매, 약속해서 구매하는 결정된 것을 연기하는 거예요. 딜레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유통 경로 길이가 이제 짧아지겠어.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제조업자,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까지 가는데, 계속 얘네들이 생산자에서 도매상, 소매상이 계속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짜증나. 얘네들 없으면 못 사니? 그래서 너 없으면 못 살 줄 알아?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소비자한테 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이제 이 길이가 짧아지는 거죠. 짧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자체적으로 이런 이제 대책을 세우는 거죠. 근데 연기보다 투기가 나타난다. 자, 투기는 사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통 길이가 길죠. 유통 길이가 길다. 자, 최근에 허니버터칩이 굉장히 히트를 쳤죠. 허니버터칩이 이제 소비자한테 거의 안 나오는 수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도매상 이 자체가 달라붙어요. 달라붙어서 이걸 이제 보유하려는 사재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자와 도매상과 소매상이 있으면 도매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소비자까지에 대한 유통 길이가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런 경우.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른쪽에 이제 재고 부담의 연기 회피와 투기는 그냥 밀줄만 치시는데, 자, 그러면 경로 구성원들의 재고 부담을 가능한 한 연기하는, 회피함으로써 경로 효율성을 높이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컨대 중간상들이 필요한 서점의 시점에서 신속히 배달해 줄 수 있는 제조업자를 선택함으로써 재고 부담을 주문 발생 시점까지 연기시키려고 합니다. 제조업자가 재고 부담을 져야 된다. 따라서 이 경로 길이가 짧아진다는 거죠. 반면에 어떻게 돼? 경로 구성원들이 제조업자 대신 투기적인 재고를 유지하는 등 경로를 이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럼 중간상들은 투기적인 재고를 통해서 상품의 소유권을 가짐으로써 제조업자의 재고 부담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제조업자는 가능한 한 신속히 상품 재고를 이동시키기 위해 많은 중간상의 경로 활동을 참여시키기 때문에 경로 길이가 길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뒤에 문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연기투기 이론에 대한 적용은 소비자 산업재 유통 경로 구조는 연기투기 이론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소비재, 예컨대 이제 편의품은 개별 소비자가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빈도 소량 밑줄. 자, 다빈도 소량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사지 많이 사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매를 함으로 소비자는 가능한 한 최소의 재고를 유지하려고 하고, 따라서 많은 중간상들이 투기적 재고를 통해서 제조업체와 고객을 대신해서 재고 위험을 부담한다. 그 결과 편의품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경로 길이가 가장 긴 간접적 유통경로를 가지겠죠. 그러면서 편의품은 이제 경로 구조상을 그래서 재고를 높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로 구성원만들이 원들이 참여함으로 투기적 재고를 부담해서 경로 구성원이 의지가 경로 구조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요. 반면 이제 상업재는 소수의 구매자가 일정한 구매 주기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대규모 구매를 하므로 경로 구성원들은 고객으로부터 수요가 발생되는 시점까지 이 재고 부담을 가능한 한 연기시키려고 합니다. 따라서 산업재 제조업자는 경로 길이가 짧은 직접 유통 경로를 통해서 자신이 경로 활동을 직접 수행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연기 투기 이론은 그 정도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론은 기능 위양 이론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한 번 딱 출제됐기 때문에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연기 투기론보다는 중요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능 위양이라는 것은 이론은 각 유통기관은 비용 우위를 갖는 마케팅 기능들만을 수행하고 나머지 마케팅 기능은 다른 경로 구성원들한테 위양을 한다는 거, 또 맡긴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중간상이 제조업자보다 마케팅 기능을 적은 비용으로 수행할 수 있다면 이 제조업자는 비용 우위가 있는 부분만을 수행하고 나머지 마케팅 기능들은 중간상에서 위임함으로 경로 길이가 길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넘기셔서 이 74페이지 기능 위양 이론의 적용이라는 건 밑줄만 치시는데요. 자, 인적 물적 자원의 제약을 받는 중소기업이 경쟁이 치열한 제품 시장에 진입할 경우에 우리가 전문적 능력을 지닌 중간상에게 마케팅 기능의 일부를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중소기업 경쟁이 치열하다. 마케팅 능력이 이제 떨어져서 마케팅 기능은 이제 광고라든지 이런 걸 위임한다는 거죠. 그러나 기업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이 중간상을 이용하는 것보다 직접 유통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자기 스스로 마케팅할 수 있으니까. 자, 기능 위양은 경로기관들뿐만 아니라 이 소비자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즉 최근의 대형마트의 급성장은 이 소비자들이 마케팅 기능의 위양, 소비자들이 직접 제품을 포장, 운반 적극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생산자가 이제 바로 소비자로 가서 대형, 그죠? 그러니까 대형 이제 이 어떤 그 중간상이 없어지고 유통 경로가 짧아지면서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자기가 직접 수용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래 비용 이론이라는 것은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기능 위양보다는 좀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하나 별표 표시를 또 하나 해놓으시고 우리가 세부적으로 좀 가면서 거래 비용 이론입니다. 요거는 좀 출제 빈도가 있어요. 얘보다. 그래서 얘는 어떤 이론이냐면, 자, 기업은 밑줄칩니다. 유통 경로에 수직적으로 계열화하여 우리가 이건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중요하다는 거. 계열화해서 부품 생산해서 유통까지를 직접 수행하거나 혹은 외부의 공급업체나 중간상들과 시장 거래를 하는 대안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기업의 유통 경로 길이 또는 경로 계열화에 대한 결정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윌리엄스가 있어요. 윌리엄스는 노벨 경제학 상을 이제 수상한 사람인데 거래 비용 이용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거래 비용과 유통 경로의 길이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거래 비용 이론에 의하면 수직적 계열화 또는 내부 조직화에 드는 비용과 시장 거래에서 발생되는 거래 비용 간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크기에 따라서 이 경로 길이 범위가 결정된다.
우리가 직접 중간상을 직접 우리가 통합하고 직접 유통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여기서 이제 밑에 그 주석에 거래 비용은 기업이 시장 거래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비용을 정의한다. 그래서 기업이 유통경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여기에서 거래 당사자 간의 협상, 시장 거래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처리, 거래 상대방의 협약, 이행, 여부에 대한 감시 등에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시장 거래 비용 이론에 의하면 이 수직적 계열화, 즉 기업 내부화에 의해서 마케팅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시장 거래에 의존하는 것, 즉 경로 구성원들의 마케팅 기능을 위양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유통 경로의 수직적인 통합이 이루어지고 따라서 짧은 경로의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즉 거래 비용에 의한 시장 실패 때문에 기업 내부화, 수직적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중간상을 통합해서 내가 직접 생산하고 마케팅하고 판매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직적 통합에 대한 원인이라는 것은, 자, 이건 한번 기출이 됐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거는 오른쪽 3번, 75페이지 3번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윌리엄스의 거래 비용 이론에 따르면 유통경로 계열화, 유통경로의 수직적 통합은 결국 거래 비용의 가다로 인한 것이고 거래 비용이 가다한 시장 실패를 가져온다. 자기가 직접 마케팅까지 하니까 그렇죠. 그 밑에 보시면 이 시장 거래 시장 실패하는 주요 이유는 유통시장의 소수의 거래자만이 참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특수성이 존재하는 경우 이 특정의 고객만을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위대한 투자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경로 구성원들 간에 기회주의적 행동이 발생될 경우에 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또 요새 또 최근 경향이 또 많이 나오는 게 게임 이론입니다. 최근에 이제 출제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오리선다로 바꾸고 나서. 그래서 게임 이론이라는 게 이제 또 우리가 나옵니다. 게임 이론. 자, 이건 뭐냐? 힘의 구조에 관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경로 구조의 이 결정을 설명하기 위한 유통 이론에 도입된 였다. 그래서 게임 이론은 이제 수직적 경쟁 관계에 있는 제조업자와 중간상이 각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신과 상대방의 행위를 조종하는 과정에서 유통 경로 구조가 결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제가 어떤 행동을 하면 나도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 게임이에요. 그래서 유통구조와 게임 이론의 2번에서는 자, 밑에서 75페이지 맨 밑에 가시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점 맨 밑에 경쟁업체들 간의 힘의 구조를 토대로 설명한다. 요 정도. 그러나 게임 이론은 수리적 모형이 지니는 제약으로 인해 가격 혹은 수량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유통구조를 설명하는 데 또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봅니다. 우리가 대리인 이론이라는 것도 요즘에 또 많이 물어보는 추세입니다. 대리인 이론. 네 번째도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이제 별표 표시를 한 2개 정도. 대리인 이론. 자, 갑니다. 자, 그 대리인 이론은 대리인과 의뢰인 또는 주인 간의 대리관계, 즉 의뢰인을 위해서 대리인이 취하는 행동에 의뢰인이 의존하는 관계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대리인의 이론을 우리가 특정한 관계를 지배하는 가장 효율적인 형태의 계약이 무엇인가를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리인 이론에 있어서 우리가 효율성에 대한 판단은 대리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의뢰인 관점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리인 이론인데, 따라서 효율적인 계약이란 주어진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최선의 성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계약을 의미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정보 불균형과 유통 경로의 길이라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겁니다. 국회의원이 있어요. 국회의원. 자, 국회의원이 항상 이 유권자한테 권한을 주죠. 그러면 우리가 이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후보가 어떠한 여기 지역 발전에 내가 뭘 하겠다라는 정보를 막 흘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당선이 되고 잘못된 정보가 흘렀단 말이에요. 그럼 잘못된 선택이 역선택이라는 겁니다. 시장 실패죠.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거는 강력한 문제가 정보 불균형과 유통 경로의 길입니다. 자, 그래서 대리인 이론에서 대리인과 의뢰인 사이의 계약전과 우리가 계약 후에 정보의 불균형이죠. 도덕적 해이. 의뢰인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의뢰인이 의해서 한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존재하게 되면 우리가 이
계약 전의 정보 불균형이라는 이 대리인이 과연 의뢰인 원하는 능력을 제대로 갖고 있는가를 하는, 능력이 있는지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계약 후에 정보 불균형이란 대리인의 의뢰인에 의해서 제대로 일을 수행하는지를 또 판단한다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꼭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그 의뢰인이 대리인을 선정할 때는 이러한 정보 불균형을 극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즉 정보 수집, 그다음에 감시 및 평가와 관련된 비용이 적게 드는 대리인을 선택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대리인이 이루는 결론입니다. 유통 분야에서 유통 경로 구조가 어떻게 결정이 되고 경로 구성 간의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래서 대리인 이론을 적용하여 경로 구조를 설명하는 연구로서는 주로 우리가 앞서서 배웠지만 프랜차이즈를 생각해 봐야 돼요. 프랜차이즈 경로가 다른 형태의 경로에 비해 보다 우리가 효율적인 것이기 때문에 조건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염두에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실 거는 유통 경로에 대한 갈등에 대한 관리입니다. 그래서 76페이지죠. 그래서 요거는 이게 그렇게 뭐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는 내용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앞쪽 파트가 출제 빈도가 높았죠. 그래서 우리가 76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 우리가 유통 경로에서의 갈등 관리입니다. 유통 경로에서의 갈등 관리. 자, 이거는 이제 내용만 확인하세요. 내용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출제 빈도가 높지 않다는 거. 밑줄만 쭉쭉 쳐 가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산자, 도매상, 소배상,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기 이익을 추구합니다. 경로 구성원들 간에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로 관리자의 역할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밑줄만, 유통기업은 고객의 구매 사항에 따라서 최적의 유통 서비스, 예를 들어서 뭐 최소 구매 단위라든지 배송 시간, 입지의 편의성, 제품이나 서비스 구색의 폭과 깊이, 폭과 깊이는 앞쪽에서 했었죠.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마케팅 기능을 수행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물리적 소유라든지 촉진, 협상, 주문, 신용 공유 등을 수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이제 경로 관리자는 각 구성원들, 경로 구성원들에 알맞는 마케팅을 이제 부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로 파워에 대한 행사. 자, 이것도 이제 오른쪽에 이번에 밑줄만 치는데요. 경로 구성원은 전체 경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협동해야 하며, 만약에 이제 경로 구성원 간에 이해 상충, 트레이드 오브이 발생이 될 때, 이 경로 리더는 경로 파워를 행사하여 이를 조정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전통적인 유통 경로에서는 경로 구성원들이 각자의 부여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함으로 역할 배분이 쉽지가 않아서 경로 갈등에 대한 조정 통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 VMS라는 걸 배우셨죠. 그래서 경로 구성원들 간에 대한 역할의 할당과 갈등, 경로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 힘을 어떻습니까? 행사할 수 있는 공식적 메커니즘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십니다. 그래서 수익적 마케팅 시스템이라는 것은 예전에 학습했었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우리가 77페이지 밑에 양가로 이번에 경로 구성원의 파워 원천과 경로 구성원의 상호 의존성. 자, 이것도 우리가 이 경로 구성원에 대한 파워, 특히 힘의 원천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좀 어떻습니까? 내용들이 이제 살펴볼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밑줄만 쳐놓으시고 경로 구성원에 대한 그 파워 원천과 경로 구성원의 상호 의존성은 우리가 이제 힘의 원천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자, 왜냐면 이건 약간 좀 우리가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 나오기 중요하기 때문에 좀 천천히 가봐야 돼요. 그래서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좀 해드리는데 일단은 내용 본다면 경로 구성원들의 파워는 자, 지금 우리가 이 갈등을 배우고 있죠. 그래서 그 경로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힘의 원천과 다른 경로 구성원들의 특정 경로 구성원들 간의 의존성의 정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경로 파워를 가진 경로 구성원은 지금 양가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힘의 원천이 중요해요. 그 힘의 원천을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그래서 힘의 원천을 이용해서 경로 구성원의 의사결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게 굉장히 염두에 출제 빈도가 높은 건, 자, 우리 시험 문제 객관식은 오지선답니다. 그래서 보상적, 강압적, 전문적, 중고적, 합법적, 정보적, 여기가 출제 빈도가 높아요. 여기는 나올 가능성이 90%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힘의 원천서부터 들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에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9강에서 살펴봤던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했던 내용은, 자, 71페이지 다시 가서 우리가 한번 끝날 때 다시 정리해 주시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갈게요. 자, 유통 경로의 길이와 결정 요인은, 요거는 그냥 5가지가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유통 경로의 길이는 거의 초제됩니다. 짧은 경로와 긴 경로의 장단점,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72페이지의 유통 경로의 구조 결정에 관한 이론, 자, 지번 시간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여기였어요. 연기 투기 이론, 기능 위양 이론. 연기 투기에 대해서 연기를 할 것이냐, 투기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거래 비용 이론, 그 다음에 게임 이론, 그 다음에 보시는 대리 이론. 여기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유통 경로의 갈등 관리는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게 갈등 관리에 대한 경로 관리자의 역할이라든지 경로 파워의 행사라든지 여기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엔 경로 구선의 파워 원천과 경로 구선의 상호 의존성에서 힘의 원천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